트랜스 휴먼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던 베서니가 왜 자기 신체를 강화시켜 나갈까? 평생 직장이 보장되는 형태의 직업은 가버린 거죠. 나쁜 정치적인 결정이 나쁜 정치적인 결정에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 맨 마지막 장면이 구원인가 아니면 종말인가. 자, 최근 미국의 HBO와 영국의 BBC가 합작해서 만든 드라마가 좀 조용히 화제를 몰고 오고 있는데, 닥터 후의 각본으로 유명한 그 러셀 T 데이비스의 Years and Years라는 드라마예요. 일단 저희가 이 특별한 내용을 위해서 오늘 게스트를 모셨고요. 구본건 기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사람과 디지털 연구소라는 곳에 소장을 하셨으니 사람과 디지털,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하실 건지 대충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딱 이 드라마랑 딱 맞아떨어지는. 예, 맞아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아, 사람 모르는 박사님이신가요? 디지털 박사님이신가요? 언론학 박사님이시죠? 예. 예. 우리 뭐 늘 똑같은, 할 때마다 어색한. 예, 할 때마다 어색한 K2 박사님. 네. 그리고 우리 걸리면 걸린다라고 하시지만 과연 잘 걸려왔는가 우리가. 걸 박사님. 계속 걸어보겠습니다. 예, 걸 박사님 나오셨고, 그리고 우리 최 팀장. 네,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저희가 Years and Years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참 특이한 드라마입니다. 어떤 얘기인가? 영국의 지방에 사는 한 가족의 얘기인데요. 그 할머니로부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뭐 늘 같이 산 건 아니고 좀 익스텐디드 패밀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생일날 모이는 사람. 생일날 모이면 대가족이 되죠. 이 가족들 멤버들의 이야기인데 초근미래를 다루고 있어요. 2019년부터 15년 동안, 그러니까 2034년까지를 이제 그리고 있는, 그래서 이제 Years and Years. 지금 이제 인류가 우려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뭐 핵무기라든가 기후 변화라든가, 혹은 요즘 다시 대두되고 있는 이제 인종 문제, 그리고 경제 문제, 또 소수자 혐오,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벌어져 나갑니다. 그 와중에 이제 포퓰리즘을 등에 업은 영국의 극우 총리가 등장을 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한편 또 테크놀로지는 또 그와 상관없이 계속 발전을 해나가는 거고요. 앞에 말씀드린 그런 사회상과 이런 것들이 기묘한 갈등과 조화를 이루면서 이게 이제 대가족 안에서 이런 일들이 때로는 굉장히 심각하게, 때로는 좀 소소하게 겹쳐지는, 모두가 이제 그런 세상의 변화에 좀 휘말리게 되는 이런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점은 1편을 딱 보시고 나면 이 편에 바로 무슨 얘기가 나오겠다고 상상하게 되는데 그 상상이 다 틀려요. 사실 이 드라마는 누가 그러는데 매운맛 블랙미러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블랙미러처럼 굉장히 가까운 미래에 사실 이제 이게 뭐 20년, 21년 이럴 때 보는 기술들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기술들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잖아요. 거기에서 한 10년 정도 더 지난 사이에 이 기술들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되게 이제 빨리 보여주는데 하나하나 다 납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상황이. 엄청난 일이 이제 초반부에 터지는데도 사회는 지속되고 망가진 대로 굴러가요. 그 우리의 삶도 엄청난 파경을 겪었는데 마치 아우슈비츠 이후에도 그 재난과 그 트라우마를 겪은 채로 사람들의 삶은 또 이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 별로 달라지지가 않아요. 저는 그게 이 드라마가 일종의 가족 드라마 내지 아주 이 관계를 참 핵심에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이제 환경과 무슨 이런 약간의 소독으로서의 기술이 이제 재미나게 이제 결합이 됐지. 그리고 몇십 년 뒤에까지 사람들이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과 사람을 통해서 느끼고 실망하고 하는 것들이 지금과 사실 다르지 않아요. 저는 이런 소셜한 기술들이 나타나서 사람을 상대하게 될 경우에 인간의 감정이 얼마나 기계의 영향을 받고 변화하게 될 것인가를 주로 많이 생각해 왔는데 여기서 본 건 별로 그렇지가 않네라고 하는 걸 사실 계속 만났습니다. 되게 중요하게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트랜스 휴먼. 초반부터 끝에 이르기까지 꽤 중요하게 등장을 하는데, 트랜스 휴먼이란 뭐죠? 트랜스 휴먼이란 건 이제 인간이 다른 존재로 변화하는 이게 개념인데, 이게 사실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었어요. 그 미래학자라든가 혹은 뭐 인공지능 쪽에서 자꾸 흘러나오던 얘기들 중에 뭐 포스트 휴먼이란 말도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생겨나온 용어 중에 하나죠. 이어져 이어져서는 인간이 육체를 버리고 이제 컴퓨터 속으로 들어가서 데이터화된 상태로서 살아가는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했던 것 같고, 혹은 이제 그 과정에서 컴퓨터와 결합한 상태.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뭐 쉽게 주고받는다거나 이렇게 이제 인간 다음에 소위 포스트 휴먼이라는 완전히 인간을 넘어선 존재로 가는 경로에 있는 존재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제 파토님이 얘기한 것에 우리 이제 매트릭스의 네오에서 이제 사실 이제 그 극단적인 형태를 본 거죠. 사실 이제 우리 뇌에 대한 연구가 많이 밝혀지면서 우리의 의식과 사고라는 게 별게 아니라 신경과 전자 신호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나니까 그걸 다 게놈 프로젝트처럼 다 밝혀내고 시냅스를 다 연결하면은 그걸 다 디지털화해서 업로드하고 이것이 사실인지 저것이 꿈인지를 알 수 없는 삶을 살 것이다. 이제 그건 사실은 되게 극단화한 상상이고요. 트랜스 휴먼의 논의가 되고 있는 거는 우리 대구 육상 선수권대회 때 피스토리우스라는 남아공 출신 하반신 장애 네, 선수가 와서 메달을 따갔습니다. 그렇죠. 이제 하반신이 없어서 이 탄소 섬유 의족을 하고 네네. 뛰는데 우리보다 잘 뛰는 건 물론이고 A급 선수들보다 잘 뛰어요. 그래서 베이징 올림픽에 참가를 하려고 했는데 비장애인 선수들이 저 사람 우리보다 잘 뛰는 신체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받아주면 안 된다라고 거부 운동을 해가지고 엄청난 항의가 생겼고 논란 끝에 참가를 하게 됐어요. 이제껏 우리가 몸에 부속물을 집어넣는 거는 근대 고치고 고장난 거 보철로 집어넣고 해서 아무리 해봐야 원상복구가 안 되는 예. 사실 못 한 하죠. 단계 열등한 네네. 수준까지 이제 복구하는 거였습니다. 인공관절도 그렇고 뭐 그런데 갈아 끼웠는데 원래보다 좋아. 원래보다 좋은 거예요. 600만 불의 사나이 소모제 600만 불처럼 네.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MIT 대학에 슈허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산악등반 락클라이밍을 하는 사람인데 하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MIT 교수답게 자기 의족을 만들어서 락클라이밍을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꿈도 못 꾸는 수준의 보통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의족을 달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최근에 이 트랜스 휴먼 기술은 자연인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경험한 것 말씀드리면 그 휴허 교수님이 한국에 예전에 오셨었죠. 네. 그때 세미나를 갔었는데 그때 저는 이제 그 MIT 미디어 랩의 교수니까 이제 거기 교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저는 너무 그 세미나가 듣고 싶어서 갔었거든요. 그 의족을 갖고 계신지 몰랐어요.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갔는데 이제 연단에서 책상 뒤에서 이렇게 강연을 하시다가 밖으로 걸어 나오시는데 예, 이게 의족인 거예요. 구 기자님 말씀 주신 대로 두 번째 이분이 발언을 하신 게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정확히. 자기는 실은 평범한 인간이 되게 안타깝다. 나같이 더 완벽한 다리를 못 가져서 라는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와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기술이라고 봤던 거를 그러니까 신체를 강화시키는 기술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걸 보고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기술이 이제 그걸 받쳐주기 시작을 하니까 우리가 상상을 해오던 것들이 이제 슬슬 현실 속에서 보이기 시작을 하고 뭐 말씀하신 이제 몸의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많이 얘기되는 게 역시 이제 컴퓨터와의 연결. 우리 뭐 앨런 머스크 이런 사람도 그런 걸 연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컴퓨터와 우리 뇌가 연결돼서 그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부터 영생에 이르기까지 어디까지 인간은 다른 존재로 변화해 가면서 더 확장돼 나갈 수 있는가 지금 이런 게 실제적인 화두가 됐다는 거죠. 이게 이제 철학에서 되게 철학적인 주제가 됩니다. 우리가 증강현실이라고 하는데 이제 트랜스 휴먼의 핵심은 인간이 자신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600만 불 사나이가 됐어요. 파토님이. 저는 그냥 자연인이고 시비가 붙었어요. 술 먹고. 한 방 치면 저는 사망이고 저는 아무리 쳐봐야 뭐 쌍방 폭행인데 굉장히 다른 거예요. 이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강화된 인간을 허용하기 시작을 하면 누구든지 다 돈 가지고 뭐 이 줄기세포 주사 맞고 뭐 관절 헌데다 대비하고 그러면은 강화된 인간을 추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허용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리 옛날에 성형수술 놓고도 비슷한 논란이 붙었었는데 자연 미인만 미인이고 노력한 미인은 미인으로 칠 수 없다는 그런 시절이 우리 한때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를 이제 감히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이 트랜스 휴먼 기술이라고 하는 게 자연인과 강화된 인간이 같은 법을 적용받고 같은 권한을 행사하고 심지어 같이 싸움을 해도 다르기 때문에 이게 허용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인류의 역사는 자신을 강화해온 역사거든요. 지금에 와서 그 기술이 생겼는데 그거를 하지 마. 그거는 신의 뜻이 아니야. 그거는 나머지 자연인하고 너만 특별해지잖아. 라고 하는 논리가 과연 성립할 수 있겠는가. 돈이 있고 자원이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걸 추구할 것이고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이 호모데우스 같은 데서 이제 강화된 인간을 추구하다가 결국 신과 같은 인간이 되는 게 바로 이제 그런 상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아마도 끝나지 않는 화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뭐 이 드라마에 나온 것 같은 것은 인간 강화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무기물로 된 기계장치라던가 전자장비인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기술이 그 의욕을 받쳐주지 못했다가 아마 근미래에는 이미 그런 뭐 탄소 의족부터 시작해서 의욕을 받쳐주고 넘어서는 기술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우리 눈에 확 더 잘 들어올 텐데 인간을 강화하는 방법이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생화학적으로는 이미 거의 한 지난 100년 가까이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의미에선 백신 같은 것도 사실은 일종의 강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화학적으로 인간에게 없었던 화학물질을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 이상의 그 발전한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엑스맨 세계관 있잖아요. 엑스맨 세계관에서는 아시다시피 뮤턴트가 등장을 하고 뭐 매그니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또 맞서고 왜냐하면은 일종의 박해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관리를 받고 박해를 받고 이제 제대로 사회에서 이제 기능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면들도 또 생겨났거든요. 그런 쪽으로 사실 많이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파토님이 얘기하신 게 그 케빈 켈리라고 하는 와이어드 편집장 출신이 이제 기술의 충격이라는 데서 이제 그 얘기를 되게 중요하게 합니다. 기술 자체의 동력, 기술 자체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생존하고 발전하고자 하는 그런 성질, 테크늄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가지고 테크늄이 계속해서 그 가장 큰 동력이 되는 거예요. 로봇이라고 하는 말이 체코 말에서 처음 나왔을 땐 허드렛 일을 하는 로봇타에서 나온 건데 지금 이제 우리가 만나고 있는 로봇은 사람을 위협하고 사람의 일자리를 뺏어가고 능가하는 상황이 되어서 사람이 로봇에 결국 더 의존하게 되는 우리가 점점 더 많이 의존하고 그거를 개량하다가 걔만 우리 못해지고 걔의 지배를 받게 되는 상황이 기술과 인간의 아주 고전적인 패러다임이죠. 허드렛 일을 하려고 기계를 만들었는데 기계를 계속 발달시키다 보니까 터미네이터가 되고 무슨 스카이넷이 되는 이런 상황까지 가고 우리가 기술의 지배를 받고 로봇의 지배를 받는 날이 오는 거 아닌가. 사실 뭐 꼭 터미네이터 아니어도 우리가 기술 없으면 우리 완전히 그냥 머리 잘린 삼손처럼 된 상황이 된 거긴 하죠 이미. 네. 그렇죠. 핸드폰을 집에 놓고 오면 그걸 깨달을 수 있죠. 앨런 머스크 형님과 마인 회장의 대화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앨런 머스크 형님이 얘기하셨던 건 못 쫓아갈 때 두려운 상대가 있을 땐 올라타야 된다. 예, 그래서 인간과 디지털을 결합시키는 거에 대한 트랜스휴먼에 대한 얘기가 그런 철학 하에서는 정당화가 되는 거 아닐까. 본인이 또 그걸 시도하고 있고요. 네, 그렇죠. 실제로 하고 있고. 네, 일론 머스크가 뉴럴링크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뇌에다가 임플란트를 심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그냥 상상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회사를 거액을 주고 인수해가지고 지금 사업하고 있는 거니까 이 뭐 SF가 아니라 이미 현실이 된 거죠, 사실은요. 그 어떤 실리콘밸리에 그 돈이 많고 뭔가 어떤 면에서는 소년 같은 남자들이 좋아하는 얘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트랜스 휴먼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굉장히 나중에 이런 그러니까 무슨 화성의 무슨 교통체증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문제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문제라기보다는
끝까지 가면은 우리가 디지털 자손을 우리의 후손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이 너무 재밌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 부분에만 모여서 얘기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많은 책들이 그분들에 의해서 주도되는 씬에서 만들어지고 당연히 이제 먼 나중에 어떤 일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드라마에 뱃선이 같은 청소년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어떤 종류의 기술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친구들은 훨씬 더 가까이서 생겨날 수 있는 문제들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고민을 안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지금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되게 좋았던 부분은 아 그래 고민을 어디서 시작해야 되는지 알겠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 면이요. 이런 게 저는 되게 좋았었거든요. 이 이어서 앤 이어서 같은 경우도 제가 제 일상하고 연결시킨다면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는데 제가 반자율주행차를 갖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 기술이라는 게 대단하진 않지만 적어도 고속도로를 다닐 때는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이게 벌써 여기까지 들어와 있구나라는 국산차에 일반 보통 국산차에 간단한 옵션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도 몰랐고 간단해요. 대단한 그런 완벽한 자율주행하고는 거리가 멀고 이제 차선 맞춰주고 앞뒤 거리 속도 제어하는 정도인데 고속도로에서는 확실히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저는 일상이 돼 있어요, 그냥. 이걸 그냥 당연히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또 그렇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요소가 하나하나씩 그게 필요한 사람들 혹은 뭐 상황에 따라서는 그걸 이제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나씩 톡톡톡톡 들어간다는 거죠. 그 이게 모여서 이제 세상이 바뀌어가는 이제 그런 형태인데 이어져에서도 사실은 그런 거를 되게 현실적으로 각자의 어떤 필요나 각자의 흥미에 따라서 다른 각도로 이게 적용되는 것들이 보인다라는 게 상당히 이제 의미심장한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이제 기술이 이제 배경으로 나오는데 제가 흥미롭게 본 거는 아 미래가 이렇게 가는구나라고 하는 거를 보았는데요. 사람들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여겼던 거 남자는 여자랑 살고 부부는 해로를 해야 되고 직장은 뭐 한번 들어가면 계속 다니는 게 어쨌든 기본. 그런데 왜 내가 꼭 특정한 성별로 살아야 되는가? 혹은 나의 파트너가 꼭 누구여야 되는가? 나의 파트너가 꼭 인간이어야 하는가? 나의 정체성이 꼭 휴먼이어야 하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껏 생각해 볼 여지가 없었어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는 약간 이제 그런 것들이 나는 그렇게 할래 라고 해서 선택할 수 있게 되는 상황들이 여러 레벨에서 나옵니다. 층위에서. 근데 그런 게 나타나면 우리가 과연 자신들에게 주어진 선택권을 그건 골치 아프다 얘 하고 반납할 것인가? 전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어떤 선택권이든 그건 내가 결정할 테니까 일단 나한테 줘 라고 하게 될 것이고 미래에는 사실 이건 당연하게 되는 거죠. 당연하게 되면서도 여전히 세대 간 혹은 기존의 고정관념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완전히 평화롭게 바뀌는 건 또 아닌 게 드러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예를 들고 싶었던 게 이 영화 속의 소재 중에 하나가 전 인상적이었던 부분인데 인공지능 스피커가 나오잖아요. 근데 인공지능 스피커를 그 할머니가 약간 애착을 갖는 그런 내용이 좀 나오죠. 근데 그런 부분도 그 스피커에 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에서 몇십 년이 지난 뒤에는 뭐 아무데나 대고 얘기도 되는 걸로 바뀐다는 얘기는 뭐냐면 인공지능 스피커라는 물질에 대한 제한이 있었을 때는 거기를 향해서 외쳤어야 하지만 지금 그 후에는 아무데나 대고 얘기해도 되는데 이게 뭐를 뜻하는 거냐면 그런 면에서 트랜스휴먼이 되고 싶어 했던 뱃선이라는 존재와 그 인공지능 스피커는 저는 되게 대등하게 봤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제한을 기술이 다 풀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트랜스 휴먼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던 뱃선이가 왜 돈을 들여서 자기 신체를 그러니까 강화시켜 나갈까라는 얘기는 거꾸로 보면 돈을 들여서 자기 신체를 포기해 나가는 거잖아요. 자기 몸의 생물학적인 물질을 버려나가는 과정이었다고 보이고요. 결국은 원하는 거는 모든 걸 버리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들은 너 죽겠다는 거냐고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런 면에서 기술이 이야기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소리라는 거를 놓고 얘기를 해보면
에디슨이 소리를 저장하기 위해서 시도했던 거는 되게 부드러운 원통형의 물질 포노그래프에 그 음성 공기의 흐름을 깎아내가지고 물질화 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 다음에 어떤 버전으로 바뀌었냐면 실제 물체를 깎아내는 기계적인 가공을 하지 않고 자기라는 테이프 위에 자성체의 자성을 바꾸는 형태로, 그러니까 물체 형상을 바꾸지 않은 형태로 더 가볍게 탈출했다가 마지막 지금 너무 익히 아시듯이 소리는 코드화 됐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건 물질과 물질에서 벗어난 거죠. 소리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논리로 바뀌어 나간 거지 이제는 탈물질화 돼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사람의 그러니까 어떤 의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감각이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뭐 휴허 교수 얘기했던 것처럼 운동을 하고자 하는 그 의지로 인해서 나가는 운동 신경이라든가 그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로지컬한 거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부분일 뿐이지 굳이 내 몸뚱아리와 함께 있을 이유는 없다는 거를 기술이 계속 해결해버리는 순간을 보여주는 거 아닐까. 결국 그 AI 스피커가 사라지는 게 결국은 뱃선이가 추구했던 그거와 동일한 게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 사물 인터넷의 가장 최종 단계가 인터넷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 우리가 인터넷을 쓴다는 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에릭 슈미터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몇 년 전에. 그러니까는 그 경지에 이제 도달을 한 거잖아요. 저는 한편으로 이제 선택이라는 게 좀 두렵기도 한 게 이렇게 무한에 가까운 내 정체성부터 시작해서 요즘 그런 얘기 농담으로 하잖아요. 네가 뭐라고 스스로를 규정하면 우리는 너를 그렇게 불러야 된다. 그래서 뭐 스탠드업 코미디 같은 데서도 나는 침팬지니까 다들 나를 이제 침팬지라고 불러라. 내가 규정하는데 너희들이 뭐 무슨 상관이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아무튼 간에 이런 식으로 수많은 선택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복잡성을 사회나 개인이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선택의 다양함은 결국은 가치의 다양함을 동시에 함의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 가치들을 묶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보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만약에 찾아내지 못한다면은 그 사회는 어떤 식으로 묶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좀 걱정도 사실 좀 있어요. 이게 큰 주제랑 결국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일상의 다양성이 증가하는데 피곤해지다 보니까 아주 단순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정치가한테 몰려들게 되는 거죠. 그 비브룩이 이 시대의 아이들이 너무 일찍 포르노를 본다면서 이거 뭐지? 이렇게 무선통신 방해 스틱 같은 거를 개발해서 그걸 가지고 오고 이제 부모들이 막 되게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레벨의 윤리들이 있고 그 윤리들을 사람들이 다 각자 다른 기준으로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들한테 너네가 왜 어떤 여성을 존중감을 갖고 대해야 되는지 교육을 시키자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무선통신 방해 스틱을 만들어서 18세가 되기 전까지 이런 거를 보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기술을 가진 사람과 자본을 가진 사람이 다 그냥 일치하다 보니까 되게 그냥 편리한 기술의 발전으로 이런 어떤 논의의 기회나 어떤 우리가 윤리적인 존재를 조금 한 단계 나갈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그냥 다 내던지고 기술로 해결을 해버리는 일이 너무 많은 거죠. 저는 사실 이 문제가 지금 우리가 좀 처해 있는 상황과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뭐 이제 정말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생겨나고 애들이 되게 너무 일찍 요새 11.5세 이 정도에 이제 노출이 된다고 그렇게 나오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하고 뭐 그러기 위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 논의는 사실 되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싫은 과정이기 때문에 무선통신 방해 스틱을 가진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느끼게 되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말하자면 세계가 돌아가는 걸 인정하게 하는 거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의 자유는 사실은 전체주의를 부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험성도 심지어는 그 반대의 급으로서 아주 그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최 팀장님이 얘기한 게 우리가 지금 기술과 관계 맺는 방식입니다. 기술이 엄청난 속도로 발달하지만 인간의 욕망과 지적 능력이나 뭐 이런 거는 거의 발달하지 않죠. 편리한 건 좋지만 복잡한 거는 정말 싫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선택을 빼앗기고 싶지는 않지만 그거를 누군가에게 혹은 어떤 기계에 의존하게
되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선택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아이들도 모든 컨텐츠를 다 들여다볼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됐으면은 이 문제의 근원은 아이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컨텐츠를 다 보는 상황에 맞는 새로운 판단 능력과 그걸 걸러내고 그 정보를 이용하는 능력을 우리가 교육해야 되는데 교육은 수고롭고 오래 걸리고 효과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기술로 완전히 끊어버려. 법으로 그걸 불법화해서 처벌해버려라고 하면은 나는 신경 쓸 필요가 없이 대책이 생긴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게임 셧다운을 하는 것도 그렇고 뭐 문제가 생기면 집안에서 해야 될 것들을 왜 나라가 안 해주고 왜 학교가 안 해주고 법이 없어서 그 법 만들어지면 미꾸라지만 생기고 더 딴 길로 더 교묘하게 빠져나가지 법과 기술이 절대 해결해 주지 않는데 우리는 기술을 똑똑하게 개발하고 법을 더 정교하게 만들면 해결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사실 되게 나는 책임을 안 지고 나는 생각 없이 편하게 살겠다는 그것의 연장이죠. 이럴 때일수록 좀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피곤하다고 해서 정말 중요한 결정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한다고 하면 또는 기술에 위임한다고 하면 그 이후의 대가가 너무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또 이제 여태까지 안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환경에 대한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기술이 그런 아까 탈물질화를 계속 가속시켜서 그러니까 인간의 선택권을 되게 많이 늘려놨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 기술이 그 탈물질화로 인해서 사람들한테서 일자리를 다 뺏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환경이나 경제적인 여유조차도 앗아가 버리는 환경에서 거기에 나오는 그 스티븐이라는 그분이 결국은 몇 가지를 하루에 미친 듯이 하는 11가지까지.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척박하게 살아가는 환경에서 주어진 선택권이라는 게 과연 얼마나 많은 시민들과의 수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좋은 선택, 인간으로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될까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 2012년에 그 코닥 있잖아요. 예, 코닥의 미국 코닥이 파산 보호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당시에 코닥이 한참 잘 나갈 때 직원 수가 한 15만 명 정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던 그런 큰 회사인데 아이러니하게 같은 해에 인스타그램 있죠. 인스타그램이 페이스북에 한 1조 2천억 원에 이제 인수가 됐거든요. 근데 당시에 직원 수가 몇 명이었냐면 12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15만 명 대 12명이라는 게 상징하는 게 인스타그램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기존의 고전적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토지, 노동, 자본의 어느 것도 중요도가 없어요. 아이디어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와 같은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IT 기술을 활용해서 사람들한테 서비스에서 부가가치는 생산해 내는데 생산 수단은 필요가 없는 그게 지금 4차 산업혁명 어떻게 보면 꽤 큰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뺏고 여유를 안 주고 하지만 선택권은 줘서 뭔가 자꾸 의민화돼 가고 그리고 그런 정치가 나타나게 만드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우려도 좀 들었습니다. 사실 이 긱 이코노미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필요할 때 이런 어떤 밴드 멤버처럼 가서 생산에 참여를 하고 또 필요 없을 때는 빠지고 뭐 하는 식의 이런 일자리 운영이 어떤 고용의 미래인 것처럼 얘기를 되게 많이 해왔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고 이 드라마에서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게 이게 안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요새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 예. 일자리는 사라지고 또 생겨납니다. 그런데 사라지는 일자리는 눈에 잘 보여요. 나타날 일자리는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그리고 되게 불확실하죠. 사라지는 일자리는 평생 직장이었고 안정적이었고 좋은 일자리들이죠. 그런데 이제 미래에 나타날 일자리들은 사실은 되게 가변적이고 뭐 인스타그램도 이제 그런 하나의 생각지도 않았던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존재하는 것이 사라지는 것만 보이지 존재하지 않는 게 나타나는 거를 미리 그림을 그려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자리는 사실 사라지는 만큼 생겨납니다. 그것이 성질은 달라지죠. 더 유동적이 되고 혹은 엄청난 기회와 실패 요인이 같이 들어있는 모험
저기가 되는 거죠. 과거에는 다 예측이 가능했었다면. 그래서 저는 일자리가 사라진다, 늘어난다 이런 관점보다는 우리가 일자리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과거 중심적인, 과거 편향적인 시선을 벗어나야만 된다. 그런데 저는 일자리에 대해서 그렇게 비관하지 않는 게 제가 일자리 관련해서 야,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구나 하는 게 지금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강아지 옷 파는 거 정도가 전에는 야, 이 일자리가 있고 그렇다는데 지금은 멀쩡한 강아지를 이렇게 털 다 깎아주고 옷을 입혀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저로서는 과거에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인데 자, 이것이 과연 10년 전에 보였을까요, 사람들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이 무한하다는 걸 생각을 하면 저는 일자리의 미래는 안 보이는 것이고 과거 사라지는 것만 보인다. 아까 그 코닥하고 인스타그램 얘기하셨던 것처럼 예전에는 그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와 내 친구들의 사진을 찍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욕망을 실현시키려면 14만 명이 일하는 회사가 필요한데 지금은 14명이 일하는 회사로 그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고도화되는 욕망들이 이 사람들을 다 흡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서 왜 그 찰리네 아빠가 실직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를 다 겪은 다음에 그 윌리 원카가 공장에 찰리 아빠를 취직을 시켜줘요. 그 결말에 해피엔딩이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뭘 하냐면 그 기계들이 잘 돌아가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시켜주니까 말하자면 해피엔딩이죠. 좋은 일인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찰리 아빠의 친구들은 어떻게 됐지? 그 사람들은 다 계속 가난한 상태로 있고 이 사람만 지금 말하자면 구원받은 건데. 네. 코닥과 인스타그램 말씀하신 대로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일자리가 줄어든 거죠. 그런데 이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돈을 번 청년 가부들이 자, 인간은 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갖고 있으면 써야죠. 네, 즐겁지 않습니다. 네. 써야 됩니다. 네. 돈을 써야지만 그 돈의 가치가 나오기 때문에 돈은 태워버리지 않을 거고 어떻든 간에 써야 되는데 거기에 사람들의 욕망과 관련된 것들이 제가 아까 강아지 염색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 사회의 부가가치는 결국은 돌아야지만 그 돈을 가진 사람도 쓰게 됩니다. 물론 과거처럼 커다란 사무실과 공장에서 안정적으로 10년 뒤까지 평생 직장이 보장되는 형태의 직업은 사실은 이제 가버린 거죠. 하지만 부자는 역시 계속 돈을 써야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이런 것은 그냥 두면은 되게 격차가 크게 자본가에 이렇게 가장 유리한 구조로만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투표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서 자신들한테 조금이라도 유리한 방식으로 큰 틀을 룰을 만들어야지만 되는 거죠. 여기 이 드라마에서도 그 포퓰리즘과 그 극단주의 이런 선동가들이 되게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인들이나 대안들을 무시해버리고 자신들에게 이익이 안 되는 선택을 하는 것들이 재미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모습들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는 너무나 쉽게 사실 그 드라마에서도 비비안 룩뿐만 아니고 다른 그런 존재들이 출연할 가능성 같은 것들을 던져주거든요. 계속해서. 그렇죠.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막 계속 발전을 막 하고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번 사람들이 연필을 찾는 순간이 나오거든요. 생각나시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나쁜 정치로 인해서 이제까지 가지고 우리가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기술을 순식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고 정치 권력과 뭐 어떤 자본과 뭐 어떤 에너지와 이런 것들이 다 얽혀 들어가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쁜 정치적인 결정에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정전이 되죠, 자꾸. 네, 그렇죠. 정전이 자꾸 되죠. 좀 충격적인 장면이 있었다면 거기 이제 뉴스 장면 중에 그 원숭이 바이러스가 출현해서 1,200명이 사망했다고 굉장히 무섭게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확인하고 왔는데요. 4월 10일 지금 이걸 녹음을 하고 있는 4월 10일자로 지금 영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7,978명입니다. 예, 확진자가 6만 5천 명이고요.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는 공포 중에 하나로서 얘기했던 그 전염병이 실제가 지금 훨씬 더 심각한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영국의 이제 보건 시스템인 NHS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무료라는 점이라던가 또 뭐 지역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보건소 비슷한 거죠. 지역 기반으로 이제 자리를 잡아서 주치의 개념으로 거기 아픈 사람들에 대한 자료도 쌓여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으나 근데 이런 전염병 같은 돌발 사태에 제대로 대응할 만큼의 다이나믹한 조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자기네들도 어느 정도 그걸 인식을 했으니까 영화에 그 1200명 얘기를 살짝 집어넣은 거죠. 지금 사실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만나는 세상도 저런 식의 글로벌 팬데믹은 우리가 이제 뭐 홍역이니 패스트니 다 과거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류 역사는 이렇게 동시에 공포감을 경험해 본 적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없었던 겁니다. 시간이 간다라고 해서 기술이 발달한다라고 해서 저절로 우리의 삶이 개선되는 게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저는 이 드라마 속에 여러 차례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거가 정말로 저는 리얼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어디나 약간 이 그들이 선택한 정치인들이 과연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맞나라는 의심을 이제 요즘에 좀 특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지금 우리 방송에 나와 했을 때는 투표가 끝난 다음이죠. 네, 좀 편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 정치적 상황도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영국의 선거 국면이 선거가 몇 번 나오잖아요. 논리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이 패퇴당합니다. 그렇죠.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전혀 선택받지 못하고 가짜 뉴스를 기반으로 황당한 말장난을 하는 사람이 대중의 선택을 받아요. 그 드라마 속에서 들었지만 아무리 기술과 제도와 법이 발전한다라고 해서 사람이 더 현명한 판단을 하느냐? 아니라는 걸 우리가 여러 번에서 지난번에 정확한 판단을 했었어도 이번엔 또 아닌 게 이런 민주주의 정치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사람들은 가짜 정보를 되게 좋아한다. 라고 하는 지금의 탈진실이라고 하는 포스트 트루스라고 하는 진실 뭔 상관이야. 내가 뭔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지구가 평평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몇 박 며칠을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의 자료를 다 끄집어낼 수 있는 세상이 된 거니까요. 지구가 평평하다는 얘기를 들어주는 게 어떤 열린 사람의 태도인 것처럼까지 말하잖아요. 드라마에서는 잠깐 나와서 되게 짜증이 나는데 그 사실은 우리가 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가슴으로는 못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운 문제에 쉬운 답은 없다라는 건 것 같거든요. 뭐 정치도 그렇지만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저도 종종 속고 뭐 드시는 거 똑같이 드시면서 다이어트 할 수 있습니다라든가 아니면 차트에서 이것만 보시면 주식해서 돈 벌 수 있습니다라든가 뭐 사실 다 아닌 거 알지 않습니까? 아닌 거 다 아는데 뭐 이 책 한 권 값인데 뭐 믿자야 본전이겠는가. 근데 정치도 결국 똑같은 유혹이 항상 있는 거죠. 드라마 속의 할머님이 좀 꼬집는 장면이 나온 것 같아요. 소시민으로 묵묵히 선의를 갖고 열심히 살았는데 저 밖에 저 거대한 세상은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을까에 대한 무력감? 뭐 이런 것들을 표출할 때 그때 할머니께서 뭐 소재로 딱 삼았던 게 마트 계산대 점원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전 그게 너무 무엇을 했냐라는 그 질문이 그러니까 가족끼리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 하나의 어떤 유닛으로서 그래도 돈독했으나 그 타인에 대한 어떤 공동체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소멸될 때 사회를 저런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그런 걸 꼬집은 거 아닐까 싶어서 꽤 무겁게 들렸습니다. 이게 참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게 우리나라는 마트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거기 계산하시는 분하고 잡담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영국에 많거든요. 북미나 영국 쪽은 정말 많아요. 유럽 쪽은. 근데 그 사람들은 뭐 안부도 묻고 이러는 그러는 관계들이 많아요. 사실 보면. 그럼 뒤에서 그냥 기다려 주거든요. 이게. 이제 그런 느낌들 때문에 더 그런 얘기를 하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지 뭐 직업인으로서 어떤 사람이 없었다는 게 아니고 네가 적어도 어느 정도라도 관계를 갖고 있던 서로 간에 인사라도 하고 잡담이라도 하던 그가 사라질 때 너는 무엇을 했는가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라
우리나라 시청자들은 또 그런 걸 조금 감안하고 보시면 조금 더 다른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 드라마는 맨 마지막이 되면 진짜 SF가 돼요. 예, 물론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네, 저 울었어요, 저. 예, 맨 마지막에 되면 진짜 SF가 되는데 저는 여기서 이걸 보시는 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보시고 나서 그 맨 마지막 장면이 구원인가 아니면 종말인가. 이 마지막에 사실은 그 끝나는 분위기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결론을 못 내리게 만들어 놓고 열려 있죠. 열려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그게 어떤 방향으로 갔을 때 A 혹은 B의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 각각의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가치를 부여하게 될 것이며 15년 후에 우리는 또 어떤 가치를 부여하게 될까. 이런 것들은 그 마지막 SF적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거리다. 재미있는 아주 상당히 멋있게 끝납니다, 얘기가. 그래도 저는 마지막은 이렇게 어둡게 끝난다고는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어둡게 가다가 이제 여기까지. 자, 이렇게 구본건 기자님을 게스트로 모시고 저희가 이어즈 앤 이어즈 드라마에 대해서 왓챠와 함께 이야기를 많이 나눴고요. 이 관련돼서 보다 심도 깊고 또 좀 다른 이야기를 저희 팟캐스트와 유튜브에서 계속 이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